이어서 3장의 변압기로 가봅니다. 변압기는 우리 많이 쓰게 되죠. 1차 변전소에서도 2차 변전소에서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쪽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1차 변전소에서는 승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전 과정을 거쳐서 2차 변전소로 가면 거기에서는 22,900V로 강압을 하죠. 전압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주상변압기로 그 다음에 이런 빌딩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에 수변전실로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변압기를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던 380V, 220V 이렇게 바꾸어서 수용가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변압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앞에 우리 살펴본 대로 동기 발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회전 계자형을 쓰게 됩니다. 발전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60Hz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수력, 화력, 원자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1차 변전소는 승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승합하는 이유는 전력 손실을 감소합니다. 높은 전압을 우리가 주게 되는 거죠. 전선의 굵기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전 과정을 거쳐서 이 송전하는 이 전압으로 얘가 승합을 한다는 얘기죠. 66kV, 154kV, 345, 765 이렇게 승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변전소에서는 강압을 하게 되는 거죠. 229으로 강압하는데 이때 이런 전압들은 우리가 선간 전압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칭 전압은 이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 전압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전 과정이라고 하죠. 2차 변전소를 통해서 각 수용가로 배분하는 과정을 우리가 2차 변전소에서 강압을 하게 됩니다. 전압을 떨어뜨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229이라고 하고 22,900V 해서 주상변압기 여기에서는 대략 100kVA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수용가에 상전압이죠. 220V, 선간전압은 380V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수용가는 한 집당 한 3kg 정도 쓴다고 보니까 요거 주상변압기당 한 30가구 정도를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네요. 그리고 전기를 받고 변전한다 그래서 수변전 설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변압기, 여기에도 변압기, 여기에도 변압기 이런 것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제 원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빌딩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되는 몰드 변압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상변압기죠. 주상변압기. 전봇대 이렇게 3개가 3상이 공급되니까 보통은 이렇게 3개를 두어서 3상을 변압을 하게 됐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기름이 들어있는 유입 변압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는데 역시 이 강의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봅니다. 자세한 유도 과정은 저의 다른 강의 목록에 보시면 역시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이런 철심에 두고 거기에 이렇게 절연되어 있는 전선을 감는 겁니다. 이렇게 감아주게 돼서 이걸 1차 측, 얘를 2차 측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때의 전류, 전압을 각각 I1, V1, 2차 측에 전압과 전류를 그럼 I2, V2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I1, V1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여기에서는 자속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교류잖아요. 교류. 그래서 전류도 전압도 60Hz 이렇게 변하게 되면 자속도 공급되지만 자속도 변하게 됩니다. 역시 정연파를 공급하면 자속의 형태로 정연파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러데이 렌치에 의해서 얘는 자속의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자속이 역시 공급이 되면 2차 측에서도 여기에서도 이 코일을 통해서 변하는 자속이 검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 코일을 통해서 역시 패러데이 렌치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2차 측에 전류를 I2, 그 다음에 전압을 V2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기전력
E1과 E2, 1차 측의 기전력을 E1, E2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기전력의 크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뭐 물론 보내는 건 전압 전류를 보냈지만 여기 만들어지는, 즉 이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속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몇 번 감았느냐에 의해서 N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 그리고 4.44. 그래서 이렇게 자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전력 4.44 FM5 만들어지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권수비라고 하면 여기에 감은 횟수를 N1, 2차 측에서 감은 횟수를 N2라고 하면 이렇게 N2분의 N1, 이걸 우리가 권수의 비율이다 그래서 권수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그렇다면 보내는 전압 V2, I1의 비율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보내는 전압 V1, 이쪽 나가는 쪽의 전압 V2의 비율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 E2분의 E1. 그런데 여기 전류값은 좀 반대 방향이네요. 여기는 다 권수비라고 해서 N2분의 N1,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지만 전류, 여기에서의 전류와 여기에서의 전류비는 반대네요. I1분의 I2.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저항의 값이 주어진다면 저항도 역시 R2분의 R1. 이 순서는 동일하지만 여기에는 루트가 붙는다는 거. 그래서 권수비를 스몰 n, 소문자 n으로도 표시하고 A로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권수비라고 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되는데, 이 기전력과 권수비에 관한 요 내용들은 역시 저의 강의, 다른 강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증명은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패러데이 렌치에 의해서 1차 측, 2차 측 이렇게 증명을 쫙 해두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과정들은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결과가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때의 이 기전력 자체가 4.44 FM5, 4.44 FM5,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자속이죠. 파이는 자속이고요. 그리고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 대신에 BS 이렇게 쓴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때의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4.44 FM5. 나오게 된 배경은 이런 패러데이 렌치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4.44 FM5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역시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동일한 과정들에 의해서 이런 권수비가 결정된다는 거죠. V2분의 V1, E2분의 E1, N2분의 N1. 하지만 뭐만 다르다? 전류만 I1분의 I2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여기 I1분의 I2. 자, 이 과정 과감히 생략하고 이게 결론입니다.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소문자 N 또는 A 이렇게도 표시하고 N2분의 N1, V2분의 V1, E2분의 E1, 그리고 요것만 바뀌죠. 전류 I1분의 I2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항 성분이 있다면 R2분의 R1인데 이것도 순서는 동일한데 여기는 루트가 붙는다는 것. 그래서 뭐 임피던스나 리액턴스하고도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동일하게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결론만 여기에서는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변압기의 등가 회로로 가는데요. 변압기의 등가 회로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이쪽 한번 볼까요? 먼저 2차 측 보면 2차 측에 만들어지는 기전력 E2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코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에서의 리액턴스, 2차 측의 리액턴스니까 X2. 그 다음에 거기에도 어떤 저항값이 있겠죠. R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다면 1차 측에서도 당연히 표현할 수 있겠네요. 1차 측에서도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 E1 이렇게 표시하고요. 또 1차 측에서의 리액턴스 X1, 여기에서의 저항 R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통해서 이제 변압기를 분석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차 측 그려봤고요. 1차 측도 이렇게 그려봤는데 여기 철심에 관한 부분이 과연 없을까? 여기도 있다는 겁니다. 이 철심에서 여기 자속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전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손실도 발생합니다. 이 철심에서 만져보면 열이 나죠. 우리가 그걸 철손이라고 하는데 그거 역시 어떤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즉 이 철심에 있는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하고는 달리 병렬 형태로 좀 달리 표현해야 되니까 병렬 형태로 해서 얘는 컨덕턴스죠. 컨덕턴스. 그리고 B로 표현한 거 서셉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덕턴스는 뭐 보통 뭐 G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는 소문자로 했는데 G는 즉 저항분의 1. 저항의 역수를 컨덕턴스. 그 다음에 서셉턴스는 요거죠. 요거 리액턴스의 역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병렬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컨덕턴스와 서셉턴스 합해서 이걸 우리가 어드미턴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여기 철심에 있는 자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손실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러면 이 변압기 등가 회로가 이제 이런 전기적인 회로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걸 가져다가 이제 우리는 뭘 해보냐면 무부하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무부하 시험은 2차 측 이 부분에다가 아무것도 걸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개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방을 한 상태에서 한번 시험을 해보자는 거죠. 자,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그래서 1차 측에 처음 공급되는 전류를 I1이라고 한다면 이 I1은 뭐 이쪽과 이쪽으로 이제 나누어서 가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2차 측에 전류값을 I2라고 한다면 자, 개방 상태면 이 I2가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죠. 자, 그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 I1이 이렇게 공급이 될 때 이쪽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I1'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무부하 상태라고 한다면 이때 이쪽의 부하 저항 쪽은 아무것도 걸려져 있지 않다. 즉, 이 양단 사이의 저항은 무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의 I2는 당연히 여기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자, 충분히 기본적인 회로 이론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I2분의 I1입니까? 아니면 I1분의 I2입니까? 바뀐다고 그랬죠? 권수비는 전류에서 얘는 I1분의 I2입니다. 그래서 여기 I1분의 I2 여기 I1' 요거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것분의 I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I2가 0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요 식을 한번 조금 변형해 봅시다.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괜찮죠? 우리가 수학에서 B는 뭐 B분의 C다 그러면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B는 A분의 C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그렇게 해서 얘네 둘을 지금 바꿔본 거죠. 그래서 요 식이 만들어졌고요. 자, I2가 0이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해 보면 즉 궁극적으로 I1'은 뭐가 됩니까? 0이 된다는 얘기죠. 당연합니다. 이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여기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전압만 걸려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전류 흐르지 않고 이쪽도 전류 흐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전류 흐르지 않으니까 요거 샥 무시하고 요거 안 흐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샥 무시를 해버리고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전류 이쪽을 통해서는 뭔가 흐를 테니까. 그래서 2차 측을 개방한 상태, 즉 무부하 시험에서는 등가 회로를 이 복잡했던 1차 측, 2차 측, 그 다음에 1차 측에서도 이 부분을 싹 지우고 나니까 얘만 남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부하 상태에서는 즉 요것만 남게 되고 그렇다면 1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조금은 이렇게 흐르는데 어디에 영향을 주는 전류가 흐른다? 바로 이 철심에 영향을 주는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호, 그러네요. 여기에만 영향을 주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 여기에 전류 흐르지 않고 나머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즉 이 컨덕턴스와 서셉턴스에 영향을 주는 전류만 흐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무부하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다. 그래서 I0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쪽으로 둘이 이렇게 나뉘어서 역시 흐르겠죠. 이쪽 컨덕턴스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II, 이 소문자 I는 아이언을 뜻합니다. 철을 의미하는 거죠. 철손을 만들어내는 전류입니다. 즉 여기가 무부하 상태이더라도 이쪽에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하죠. 철손이 만들어지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 또 이쪽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I-phi, 여기에 자속을 만들어내는 전류다. 그래서 I-phi, phi는 자속이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네. 즉 무부하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쪽에서는 철손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자속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지금 코일 형태로 표현했죠. 또 얘는 컨덕턴스니까 저항이 역수. 그래서 둘은 전류가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얘는 벡터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I0는 무부하 여자 전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부하 여자 전류가 이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라고 하죠. 자속을 만들어내는 전류로 나뉘어서 흐르게 되는데, 즉 이 둘의 합이 바로 이 무부하 여자 전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무부하 여자 전류라고 하는 요 I0라고 하는 것이 얘와 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위상까지 고려하면 벡터로, 점으로 지금 찍어서 표현했죠.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I는 철손을 만들어내는 전류, I-phi는 자속을 만들어내는 전류, 그래서 자화전류 이렇게 부르게 되죠. 철손을 발생시키고 자속을 발생시킨다 기억하시고요. 자, 크기만을 생각하자면 이건 벡터적으로 더한 거니까 그냥 둘을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끝나네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인 회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2차 측을 개방했을 때의 과정 쭉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죠.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어드미턴스다 우리가 얘기했죠. 그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 철심에 해당되는 어드미턴스이기 때문에 자속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여자 어드미턴스 이렇게 얘기하고 Y로 표현하죠. G 플러스 JB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회로 이론과도 많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때의 철손, 여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류 II가 철손을 만들어내는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손실이라고 하면 일종의 전력이 되는 거죠. 또 여기에서는 전류값만, 얘는 전력이 지금 손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자, 오음의 법칙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음의 법칙에서 I는 어떻게 구하죠? I는 R분의 V 요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드미턴스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어드미턴스와 R분의 1은 같은 식이죠. 즉 어드미턴스와 저항은 역수관계니까, 즉 여기 컨덕턴스죠. 컨덕턴스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하면 GV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왜? G가 R분의 1이니까, 이 컨덕턴스는 R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철선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 양단의 전압을 지금 V1으로 볼 수 있으니까 GV1, 여기 GV잖아요. 그러니까 GV1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화 전류 역시 이쪽에서의 서셉턴스를 우리가 지금 B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자화 전류에다가 얘를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같은 원리로 얘랑 G와 V를 곱했듯이 자화 전류 역시 V1, 이 양단의 전압은 V1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외우는 거 절대 아니죠. 외우려고 하면 이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충분히 회로 이론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철선 자체는 일종의 전력이기 때문에 전력, 철선, PI로 표현합니다. 아이언의 철을 따서 철선이고요.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과 여기에 전체 흐르는 전류, 철선이니까 요거죠. 이게 아니고 철선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서의 전압, 그래서 V1 II 이렇게 되고요.
즉 ii가 요거였기 때문에 요 값에다가 v1을 한 번 더 곱하니까 요 식이 만들어지죠. 외우지 마십시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지 마시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처음에 좀 어려우면 뭐 부드럽게 넘어갔다가 차후에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철소는 이렇게 vi 곱이니까 이런 기호들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철소는 pi, 실기에서도 철손이란 말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pi가 의미하는 것들 한번 이해해 보시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부하 상태에서 흐르는 이 여자 전류에는 제3고조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 전류는 우리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포화가 돼요. 선형적이란 말 우리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건 예측 가능하고 그대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포화가 된다는 것은 직선적이지 않고 즉 그대로 전달이 안 된다. 즉 정연파가 보내져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비선형인 경우에는 정연파가 일그러져서 즉 고조파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기포화 현상이라든가 히스테리시스 현상, 우리 히스테리시스 현상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우리 전자기학 시간에도 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얘가 다시 전류가 줄어들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가되는 거에 영향을 그대로 또 받아가지고 다르게 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선형적이지 않은 현상, 포화가 되거나 이런 히스테리 현상, 히스테리시스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정연파가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일그러진다? 뭐가 포함돼요? 고조파가 포함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여자 전류에는 이 제3고조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한 이 지금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부분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 있고요. 철선을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한번 해야 이 부분이 여러분들 나중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부하 시험은 이런 여자 어드미턴스 뭡니까? 2차 측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철심에 관여하고 있는 이런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이런 철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어드미턴스 그러면 당연히 역시 이때의 컨덕턴스와 서셉턴스의 피타고라스 정리 역시 쓰면 되는 거죠. 벡터적인 합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뭐 요거를 계산하라 이런 식은 거의 안 나오니까 이 의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우리가 무부하 시험을 했으면 이 뒤 강의에서 할 건데 나중에는 부하 시험 또는 단락 시험을 하게 됩니다. 무부하 시험은 뒤에 개방 상태에서 우리가 시험을 한 거지만 단락 시험은 연결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랑은 반대되는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임피던스와 동손. 무부하 시험일 때는 어드미턴스와 철손. 단락 시험 반대로 할 때는 이거에 반대죠. 어드미턴스와 임피던스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고 무부할 때는 철손. 철손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앞에 손실 얘기하면서 얘는 고정손이라고 그랬죠. 전기를 꽂기만 하면 무조건 생기는 손실. 그래서 무부하 시험. 부하가 없는데도 만들어지는 손실. 고정손. 얘를 구할 수 있는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단락 시험은 임피던스와 동손. 동손은 부하를 걸었을 때 생기는 부하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하 시험 또는 단락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변압기가 출제가 상당히 많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해주시면 좋고요. 또 너무 어려우신 부분은 처음에 이런 관계식은 반복해 보시거나 차후에 또 보셔도 괜찮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자,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